먼저요, 김기춘 전 실장이 손정임 선생님 동부구치소로 이감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서울구치소는 가까운 거리에 큰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부구치소가 2017년 6월에 개소해서 최신식 시설이라고도 하고요. 예. 교통 접근성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근처에 두 개의 큰 병원이 있습니다. 유사시에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사실 심장병이라는 건 골든타임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서 그런 유사시에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치소를 이감시킨 것 같다고 하고 특히 이제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건강이 조금 많이 더 악화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기춘 실장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을 했어도 무죄 또는 고령이니까 집행유예가 나오겠지라는 기대를 했을 텐데 여전히 실형이고 이 실형이 상당 기간 또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쳐 있는데 긴장이 확 풀리는 상황에서 낙담해서 좀 건강상의 문제가 조금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런 점을 구치소가 고려를 해서 어찌됐든 고령이고 심장병을 앓고 있는 건 사실이다 보니 유사시 대비할 수 있는 동부구치소가 환경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심 전까지는 그 재판 준비도 하고 신경 쓰다 보는데 좀 괜찮은데 그 결과가 나버리면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거예요. 무너진다라고 하죠. 내가 그래도 이런 점을 희망을 가지고 무죄 또는 집행유예 기대를 가지고 긴장해서 운동도 하면서 내가 버틸 수 있어 이것과 1심에서 내 기대와는 달리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구나. 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똑같이 악화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들어서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고령이고 수감 기간이 좀 길어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모습도 좀 평소보다는 더 초췌해진 모습이거든요. 네, 역시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연세가 사실 예순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듭되는 어떤 그런 재판이 굉장히 지금 일주일 타이트하게 지금 뭐 벌어지고 있었죠. 보통의 어떤 그런 재판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어떤 경우가 많은데 일주일에 4번을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재판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굉장히 초췌해진 어떤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머리도 상당히 많이 스스로 이제 머리핀을 꽂아서 예전에 그런 어떤 머리 스타일을 계속 유지했는데 지금은 그 머리도 많이 헝클어졌죠. 많이 헝클어졌고 또 지금 이 사진에도 나오지만 동공의 어떤 힘, 초점, 또 많이 무너지신 게 아니냐, 이제는 좀 많이 힘들어지신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 이상설 일부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제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니까 교정당국이라든지 혹은 법원에서 굉장히 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체크는 거의 매일처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건강이 조금이라도 이 진단 자체가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도 옮겨준 적이 있으니까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재판에서 또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소란을 피워가지고 이번엔 열흘간 감치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계속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법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법정에서 최소한도 재판부라든가 또는 여기에 검찰이라든가 우리 공권력이라고 하는 우리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금도가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1일에는 그중에 재판정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질문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과태료 처분을 받았었죠. 과태료가 50만 원 나왔었고요. 17일에는 또 우리 박영수 특검 향해서 총살감이다. 감치 처분 나왔고 어제는 또 사법부를 살처분하라. 뭐 사기 탄핵이고 기획 탄핵이다 하면서 이런 목소리를 외쳤는데요. 사실은 정말로 그동안 있었던 우리 법정의 모습과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들입니다. 그동안 그러나 재판부도 상당히 인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가능한 한 주의를 주거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격한 목소리 그리고 재판부의 근본적인 그런 모습까지도 부정하는 더군다나 뭐 사법부를 살처분한다. 사실은 뭐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재판이 계속되고 특히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이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걸 기대를 했지만 도리어 지금 상황에서는 지지자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그 목소리가 높아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지지자들이 더 절망하고 분노하는 목소리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 우리 사법 절차에 대해서 재판부나 또는 검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금도는 지켜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지지자들이 도리어 그런 소란을 피웠을 때 박 전 대통령에게 도리어 해가 된다는 거
또 오히려 더 명예가 실추되고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좀 더 그런 품위를 지켜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어제 이회창 전 총재의 회고록이 발간됐다는 소식을 짧게 전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내용을 보면 본인이 이제 정계 입문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까지 될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문을 시켰지만 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좀 더 드러난 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이끌었다라고 표현을 지금까지는 했지만 그러나 직접 찾아와서 정계 입문을 시켜달라라고 했다라는 게 이번에 기술이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뭐 고려를 했지만 자기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업적을 한번 다시 되살리고 싶다라는 그런 말 때문에 이끌어서 정계에 입문시켰다라는 표현을 했고 또 한 가지 저는 이 안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이거예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될 줄 몰랐다라는 글과 함께 이 권력에 대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의지는 굉장히 강했다. 그런데 권력을 막상 잡고 난 다음에 좋은 권력, 그러니까 권력을 좋은데 쓰려고 하는 의지는 안 보였다라는 어떤 평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가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는 그런 리더십은 볼 수 있었으나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을 보이지는 못했다. 이렇게 평을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될 줄 몰랐다는 거는 그 정도의 역량이 안 되는 걸로 이해창 총재는 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창 총재는 대선 후보를 김대중 대통령과도 대결을 했었고 노무현 대통령과도 대결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본인은 스스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정치인은 본인 자신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함께 도와서 이런 보수 정당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대통령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아니다라고 이해창 총재는 이제 이렇게 밝힌 건데요. 예. 충분히 그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 이해창 총재는 대통령 후보로서 이미 한국 정치에서 보수 정당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보여줬던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력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천막 당사라든가 그 이후에 보수 진영을 결집시키는 능력은 아주 탁월했던 정치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대통령 된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보여줬던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국민을 편가르는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회창 전 총재도 대통령의 책임감이라든가 판단력은 갖추지 못했다. 그의 실질적인 능력을 사실은 이 대통령 취임된 이후에는 정말 다르게 봤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회고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켜봤던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데뷔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보여줬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면목을 평가하는 한 보수 정치인의 눈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또 이제 얘기하는 게 손 변호사님, 글쎄요. 그 당시 탄핵 국면에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스로 내려왔어야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마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는 게 그 당시 내가 하야를 했을 걸. 그러면 지금 법정에 있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라는 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 당시에도 하야하는 게 답이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렇게 되면 탄핵 결정이라는 역사상의 어떤 결정문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다고 보이고요. 또 본인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또 얘기가 드는 거는 내가 박근혜 후보를 도와서 전국에서 지원 유세를 한 부분을 자괴감이 든다라고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박 전 대통령을 영입한 건 나지만 이렇게 무책임하고 판단력이 없는 정치인인 줄 알았다면 내가 지원 유세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어떤 자조 섞인 후회거든요. 결국은 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결정도 잘못했고 탄핵 국면에서도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까지 이르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창 전 대표가 쓴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홍준표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거론했었는데 조원진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네요. 그 내용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씨는 배신과 자기 부정, 토사구팽의 파괴적 정치 행보로 수백만 애국 국민을 부정하고 자기 스스로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오직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배신의 칼을 꽂았다는 것이다. 최소한 같은 당에 있으면서 무너져가는 당을 위해서 당의 위기에서 구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예의는 지켜주기를 바란다. 이종구 씨 아주 강하게 친박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의 이게 성공할 거라고 좀 보세요, 결국에는?
그러게요. 저는 그런데 예. 사실 절실하면 홍준표 대표의 말 바꾸기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예. 그러나 지금 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절실해요. 절박하잖아요. 지금 13점 몇 프로인가요? 10%대예요. 아직도. 그렇다면 제1야당으로서는 사실 30% 이상의 어떤 지지율을 받아야만 돼요. 그게 보수 정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지지율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라도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 부정을 하든 뭐 박 전 대통령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의 보수 목소리를 내든 그렇다면 홍준표 대표의 말 바꾸는 비판 받아야 마땅하나 조현진 뭐 지금 창준이 공동대표인가요? 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갖춰줘야 된다. 하지만 본인도 지금 보수 정당에 대한 홍 대표에 대한 예의를 지켰느냐에 대한 분매랑이 또 오네요. 예. 홍준표 씨라고 표현하고 또 뭐 무슨 놈이라고 저 국회에서 표현하는 그건 예의가 없지 않을까요? 그것 본인도 예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관련해가지고 김옥수 좀 생뚱맞은 뉴스가 나왔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정책 백서가 나왔는데 당연히 내용은 자화자찬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5억의 국민 세금 예산을 들여서 뭐 총 8건을 이제 발간을 했는데요. 예. 거기에서 뭐 경제, 국민 행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한강옥 비서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중심이 됐다. 또 국가와 국민이 상생하고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 사실은 예. 지금 국민이 갖고 있는 정서와는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이 비선 실세를 위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뭐 우리 당장 떠오르지만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국민을 편가르고 억압하고 직업 공무원들을 마음대로 쫓아내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다면 최소한도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에 있었던 분들이라도 겸허하게 최소한도 물론 잘한 일들을 잘 짚고 알리겠다는 그런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일부 뭐 그런 항목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말 국민들의 냉엄한 평가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들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든가 또는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더라도 야 박근혜 정부가 이런 평가를 했는데 아 잘한 점도 있구나. 또 이건 정말 잘못한 걸 스스로 반성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모든 부분을 그렇게 따집니다. 탄핵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정책 여건이 변화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그 수많은 생명을 보냈는데도 뭐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표준 운영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예. 당시에 대통령이 비상대책본부를 방문했다. 이런 정도로 기술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제대로 반성하고 국민들께 그동안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사과하고 예. 그러나 우리는 또 이런 측면에 열심히 일했다고 했다면 아마 국민들이 좀 더 그래도 박근혜 정부 시대가 이런 측면에 긍정적인 측면 기여도 했을 거다라고 할 텐데 예. 이건 정말로 국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살 길 또 과거를 치적으로 미화하는 모습들 이거 보면서 아마 씁쓸한 예. 마음이 들으실 겁니다. 그 부분도 있고 선배님. 근데 이 백서가 개인이 발간한 게 아니고 정부 문체부에서 발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를 집행해야 돼서 이런 백서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예. 사실 우리 탄핵 결정문에 보면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 대통령에 대한 그 정부에서 사실 대통령은 잘못했지만 또 일 열심히 한 공무원은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그 시간 동안 재임 기간 모든 일이 가치 없어지는 일은 아닐지언데 그래도 지금 어떤 탄핵 결정이 나고 이렇게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는 와중에 수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부분은 아니냐. 예. 이런 따가운 질책은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특히 그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겸손하고 자세를 낮춰서 쓴 게 아니라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이 되는 것이고 특히 이 문체부가 국정농단 사건에 얼마나 많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픈 내용도 있지만 또 국민들을 아프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을 때는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정서를 잘 읽고 대처를 했어야 됐다. 예.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게 했을 수 있고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쓸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요. 예. 어찌됐든 국정수행 과제를 거의 다 이행했다고 하고 국민 행복 지수가 높아졌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백서가 사실과 다른 부분 아닙니까?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부에서 내고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거라면 조금 더 정치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이종구 시장님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완료된 국정과제가 88%로 이 백서에는 돼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이 비록 파면됐잖아요. 탄핵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부는 5년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정부를 없앨까요? 우리가 다 지워버릴까요? 그건 예. 아니죠. 백서 만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어떤 정부도 백서는 그렇죠. 만들어요. 기록은 남겨야죠. 왜냐하면 백서는 그 다음 정부나 그 다음 정부가 사실은 표본으로 삼아서 데이터로 이러이 정부에서 이런 일을 했구나,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구나라는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것이면 백서는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그 예. 정부를 없앨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백서 안에 이 정부가 모든 일을 다 잘못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잘한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록을 평가는 나중에 하는 것이고 아주 객관적으로 사실 다 담았어야 돼요. 탄핵까지도. 왜냐하면 다 이 정부가 한 일이니까. 그런데 이 잘못한 건 뭐냐면 평가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했다라는 스스로가 평가를 했다. 그러니까 백서의 어떤 그런 원래 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스스로 평가했기 때문에 사실 비판을 받는 내용 그리고 잘못한 부분들도 객관적으로 그걸 담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못한 부분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해야지 백서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이 정부를 다 지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백서는 있으되 제대로 만들었어야 됐다. 이렇게 비판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